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해 분노한다는 표현을 쓴 건 취임 이래 처음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검찰을 이용해 정치 보복에 나섰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에 대한 모욕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 측은 무대응 입장을 유지했지만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현 정부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편가르는 것이라 더는 인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달러로 환전했고 이를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2011년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숙박과 공식 만찬 등 체류 기간의 비용은 모두 미국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부속실장의 진술대로 1억 원을 달러로 방미 직전 전달했다면 사적인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욱이 공적인 용도라면 청와대 특활비나 정부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국정원 돈을 끌어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본인을 챙기는 제1부속실장이 부인과 가족을 관리하는 이 부속실에 전달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은 커집니다. 당시 미국 방문에는 이 전 대통령 부부와 딸도 동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특활비가 김윤옥 여사의 명품 가방 구입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명품 가방 구입 여부가 아니라 국정원 돈이 실제 전달됐는지입니다. 이 경우 특활비 사적 유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김백준 씨가 김경준 씨 누나 에리카 김에게 팩스로 보낸 문서입니다.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이 BBK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때는 김경준 씨가 주가 조작 사건 후 319억 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 서명란을 보면 김 씨가 MB 리, 즉 이 전 대통령을 대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듬해인 2003년 김백준 씨는 다른 BBK 투자 피해 회사를 찾아가 함께 법적 대응을 하자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명박을 대신하고 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지 않느냐. 현재 이명박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2004년 다스와 다른 BBK 투자 피해자들이 공동 법적 대응을 합의한 문서를 보면 공동 서명자 중 김백준 씨 이름 아래 역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대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문건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수사 이후 공개된 문건들이어서 140억 투자금 상환을 주도한 다스의 실소유자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박 씨의 골목 성명에 준하는 문재인 정부 까기,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이 이런 표현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선 때 토론할 때 홍준표가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감정이 치밀어서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보세요. 네. 바로 딱 그 느낌이거든요.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표현이 갖는 상징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러이러한 사안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마인드로 지금까지 대해왔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던 그 마음을 사실 어떻게 상상을 하기 힘들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로서 살아있는 기간의 절반 이상을 같이 그 친구이자 동료로서 일을 함께 했고 또 정치적 동지로서도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마지막 죽음의 그 모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수습했던 당사자로서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제일 첫 번째 변호사로서 어떤 과정이었는지 촘촘하게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이런 분이 느끼는 그 분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좀 가늠하기는 힘드네요. 네, 박수현 대변인이 나와서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이게 생방으로 떠가지고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그때 당시 좀 보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이 입장 발표가 진짜 한 몇 문장 딱 읽고 그냥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대변인이, 박수현 대변인이. 그런데 너무 강렬했던 거죠. 그 메시지가. 대통령이 얼마나 분노했는지가 그냥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까지 반응했을까. 평소에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박수현 대변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처음 듣는 말이라고 했죠. 그 대통령이 분노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그러니까 뭐 이제 일반인의 언어로 말하면 니들 다 뒤졌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야. 뭐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 그렇다고 청와대가 검찰에 이민국 바로 조져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 분노의 마음을 그냥 표현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민주정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핵심은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전직 대통령이 갖는 사회적 위치상 일단 어제 방송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부분에 대한 사과가 먼저예요. 법질서 수호자예요. 대통령은 원래. 네. 전직이라고 다를 건 사실 없어요. 그거 하라고 경호도 해주고 전직 대통령 예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명백히 불법으로 들은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과는 없이 이걸 정치보복이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보복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자기는 또 보복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건가요?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지가 이명박이 저질렀던 그 범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나한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으면 이제 앞으로 책임지면 되죠. 이제 감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큰 분노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가 느끼는 분노도 있단 말이죠. 감정적으로 진짜 이 개새끼 씨발 이런 마음들이 있긴 하지만 어쩜 그래도 여기 찰지냐? 부러워 씨발. 그래도 이제 지가 지 입으로 뱉었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지가 책임지면 돼요. 완전 딱 그거랑 판박이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골목에서 발표했던 성명이나 박근혜가 태블릿 PC 보도 다음 날 했던 그 성명 보도 기자회견이나 판박이 같아요. 딱 세 글자를 줄이면 그거죠. 좆됐다. 그거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야.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는 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는 의미 속에는 초법적인 게 들어있어요. 법과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니들이 정치 보복하는 거지. 그들이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일 수밖에 없고.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시대가 바뀐 거냐면 청와대라고 해도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여준 거예요.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검찰이 완고하게 뭘 안 해. 꼭 해야 되는 수사인데. 그럼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두 번 정도는 있었다고 기억이 하는데 그것은 약간 다른 문제라고 봐요. 명백히 불법인데 검찰이 먼저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수사를 안 해버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주 예외인 경우고요. 검찰이 수사를 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부분. 이거를 지금 이명박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해서 자기만을 털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네. 자기가 했던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곳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직원들을 이명박이 참여정부 때 행정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 고소하게끔 청와대에서 직접 푸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지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지랄 이 꼴이 난 거거든요.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은 민심으로만 보면 이명박이 일방적인 패배일 수밖에 없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 골목 성교처럼 한번 탁 쳐줬으니까
언론들이 설레발 치면서 계속 이게 출렁출렁 할 거예요. 여기저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증언들이 나오고 하면서 당분간 이명박과 국민들과의 대판 큰 싸움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그것도 금방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말 어떤 표현대로 하면 정말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찍 소리 낸 거죠.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인연을 맺어 서울시장을 거쳐 청와대 입성까지 함께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에 일처리가 깔끔해 이 전 대통령의 비서로 15년을 일했습니다. 김희중 실장은 MB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돈 문제로 갈등이 심했고 2012년 7월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고가 심해졌고 부인이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겪었습니다. 특별 사면은커녕 부인 장례식 조문마저도 이 전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자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실장의 지인은 MBN 취재진과 만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여러 번 대통령 면담 요청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아 서운함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특활비 전달과 관련해 취재진에 내가 착복한 것은 없다. 나도 살아야겠다란 문자를 보내며 이 전 대통령과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어제 이명박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 사무실 성명 뭔가 네이밍을 하고 싶은데 기침 성명. 기침 성명 좋다. 자 이명박의 컬럭 성명이에요. 실검의 1위가 누구였냐면은 김희중이었어요. 근데 김희중의 존재는 정두원 전 의원에 의해서 지금 언론상에 나왔는데 정두원이 김희중 씨와 좀 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희중과 문자라든지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내막을 그냥 언론에 공개하기 시작하니까 왜 우리가 이제 김백준이 이명박이 집사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김희중은 집사 중에 집사, 집사 오브 집사. 집사 위에 집사. 그럼 영어를 어떻게 해야 돼? 난 집사 오브 집사만 준비해 왔는데 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김백준이 너무 고령이잖아요. 김백준은 집사들 중에 장. 그리고 정말 실제로 한 집사는 김희중인 거죠.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이에요. 굉장히 젊어요. 그 김희중이 검찰에 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추측으로 나온 게 아니라 김희중이 직접 정두원한테 이야기한 부분인 거예요. 일단 흐름이.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것들적인 거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이 해외 출장 갈 때 달러로 바꿔 전달했고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에게도 건넸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 하나 더 있죠. 지금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이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쪽에 전달이 됐고 이것이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에 쓰였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김윤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죠. 사실 우리 강기정 의원이 그 남상태 그 건과 관련해서 그때 폭로한 건도 있었어요. 영부인한테 그 접근해가지고 구명 로비 같은 거 하고 반대 급부로 뭔가 대가를 주고 그랬다가 강기정 의원 그때 폭탄 맞았잖아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한테 폭탄 맞았던 기억도 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김윤옥 씨가 그 한식 세계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맞아요. 부려먹은 돈이 또 엄청나게 많죠. 책도 내고. 예.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1억 원은 지금 부분만 나온 거지 아무도 1억 원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김백준 씨가 뭐 받았다는 그 4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누가 4억 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에 능숙한 달인인지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줄조차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가장 내밀한 걸 잘 알고 있는 완전히 신복 중의 신복인 김희중이 이거를 검찰에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명박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김희중만의 증언이 아니고 국정원, 기조실, 애상관 이런 사람들의 증언까지 다 같이 나왔잖아요. 그걸 이명박한테 전달했다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의 진술 빼고는 다 맞잖아요. 다 한 말이. 그러니까 김백준의 그 자백에 의해서 김백준은 받긴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다, 뭐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이야기 안 했는데 김백준 뒤에 김희중이 있었던 거예요. 자, 김희중과 이명박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김희중이 1997년 이때가 언제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된 바로 그 해죠. 비서관으로 당시 초선이던 이명박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39살. 네. 꽤 젊을 때 아닌가요? 그리고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에는 수행비서였고 청와대 입성한 뒤에는 제1부속실장이 됐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측근 중에 측근. 권력에 있어서의 가장 큰 권력은 권력자와의 거리.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한 가족이나 친척보다 훨씬 가까운 거예요. 더 시간도 많이 예, 보내죠. 같이 보내는 그 시간이나 거리,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리만 따져도 집에서 밥 해주는 김윤옥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죠. 집사 오브 집사, 성골 집사. 김윤옥이 밥은 안 했을 것 같네요. 그러다가 그게 97년이었는데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인출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연쇄 부실 사태가 일어났는데 2011년 일부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각종 비리가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때 솔로몬 저축은행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김희중 실장하고 지금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 진단 및 부분 검사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솔로몬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기준을 완화해 주라고 그래서 영업 정지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네. 그 청탁과 함께 김희중이 1억 8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언론에 드러난 것은 다 여기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김희중이 물러나요. 청와대 부속실장에서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임석 회장이 청와대에 있는 김희중 말고도 이상득한테는 3억 원을 줬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솔로몬 저축은행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유예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솔로몬 저축은행의 부채는 또 2천억 늘어나고 로비를 해가지고 솔로몬 저축은행을 살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이상득한테만 돈이 간 게 아니라 김희중한테도 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실세라고 불리우는 소문 실세겠지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심이 2012년에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좀 되게 안타까운 게 항소를 안 하거든요. 이명박이 사면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너무 믿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그러니까 그 받은 돈이 김희중이 덮어 쓰고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이명박이 썼든 김윤옥이 썼든 간에 김희중이 그걸 뒤집어 쓰고 가서 야 이런 거 있잖아. 좀만 들어가 있으면 내가 빼줄게. 근데 안 빼준 거야. 설마 네가 날 배신해? 이런 느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배신감이 생기는데 2013년 초에 이명박이 이제 임기가 그해 2월 25일 날 끝나는 거잖아요. 정권 말기였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면 대상에 포함될까 하고 기다렸는데 안 해준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토라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는 들어가 있고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지만 아무도 챙겨준 사람이 없었어. 결국 출소를 1개월 앞두고 2013년 9월입니다. 부인이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이 궁금해졌던 게 김희중 씨 정도로 15년간 MB를 보좌를 했으면 경제적으로 1, 2년 정도 수입이 없더라도 버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그 부인이 억울해서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이게 지금 1년 3개월을 살았는데 1억 8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3개월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활보고가 너무 극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김희중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출소를 1개월 남겨놓고 있어서 이런 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귀휴라고 해서 감옥에 잠깐 나가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도 그런 내용은 잠깐 나오죠. 귀휴 뭐 이런 언어들이 나오는데 가서 이제 문상객을 치렀는데 이명박은 하다못해 흔한 조화 하나 안 보냈다 이거예요. 이런 중요한 측근을 그런 식으로까지 내쳤을 때는 사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너무 자신만만했었을까요? 조화까지 안 보냈다는 거는 완전히 내친 거잖아요. 예, 이건 좀 상식 외, 좀 예상 외였어요. 네. 이게 정치인들한테 경조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15년 동안, 그러니까 97년부터 형을 받고 들어간 12년까지 정확하게 15년이잖아요. 15년 동안 거의 매일 얼굴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내던 자기 직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뇌물을 받았든 무슨 사고를 쳤든 어쨌든 간에 나에 대해서 와이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MB가 왜 그랬을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꼼꼼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명박의 앞길을 막을 정도로 개인 비리를 해 먹었다면 김희중이 말이에요. 해 먹었다면 김희중이 분노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주군에 대한 부담을 준 거잖아요. 근데 뒤집어 쓰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분노했다고 하는 건 그런 거야. 이명박 스타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김희중에 대해서 네가 그래 봐야 뭐 밖에 나와가지고 뭐 얼마나 제대로 불겠어. 네 꼴에
그러니까 어떤 계기에 의해서 김희중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상태로 계속 방치 또는 배척하는 형태로 가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 비리로 들려갔으면 한 맺힐 이유가 없다고. 미안해서라도 죽음께 부담이 안 되려고라도 자기 스스로 존재를 낮추겠죠. 근데 자기 부인이 생활고로 죽을 정도, 사실 내가 가져간 돈이 없는데, 근데 출소 1개월 남겨두고 귀유까지 해서 상을 치르는데 이명박은 어떤 사람도 보내지 않아. 네, 그 부분도 충격적이었어요.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도 아무도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러난 게, 우리는 이제 김백주는 집산에 집산했지만 김희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드러난 건 정도원 같이 내밀한 것만 아는 사람이 아는 거고, 서로 간에 예전에는 이명박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서울시장 할 때 수행비서였다 그러잖아. 정도는 부시장이었잖아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희중하고 정도는 원래부터 굉장히 친밀하게 알던 사이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먼저 정도원이 떨궈져 나와요. MB로부터. 그것도 이제 그 비리랑 연관이 있다. 떨궈져 나오는데 저쪽에서 떨궈져 나오면 자기들끼리 다시 의기투합하게 돼요. 그렇죠. 너 요즘에 저 이명박 패밀리에서 쫓겨났다며?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야기하게 되면서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저도 거예요. 그런 경험 있습니다. 네. 말해봐요. 같이 잘리면 그 잘려 나온 사람들끼리 친해지죠.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 일단 국정원 직원들 먼저 털었잖아요. 국정원 기조실장도 털고 그 예산관도 털었는데 누구한테 줬다는 직접적인 이름이 나오고 봤더니 이 사람인 거야.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돈을 상납해가지고 뭐 그 돈을 뭐 이제 명품 사는 데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이건 이명박이 무슨 뭐 콜록 성명, 기침 성명에서 한 말은 다 거짓말인 거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 미쳤고 그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국정원이라도 최소한 누가 이걸 가져갔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 내부에서 또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 불러다가 야, 그 돈 네가 가져갔잖아. 현찰로 찾아가지고 어디다 썼어? 청와대에 전달했는데요. 누구? 이렇게 이제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명품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은 졌댔습니다 이제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거라고 보잖아요. 어쨌건 그 김희중이 있고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구냐면은 장성명. 장성명은 누구냐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 그 사건 당시에 장성명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관봉, 도장은 찍혀가지고 가로세로 띠지로 봉인된 돈다발을 5천만 원을 장진수 주무관한테 줬다는. 근데 그 돈이 또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희중만큼의 파급력은 그렇게까지 세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입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한 축의 비리가 지금 성립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도 서울시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이명박에 의해서 이제 청와대까지 들어간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그 국고손실죄가 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MB도 무기징역 내지 뭐 최대 45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아무리 정치적 타협이 가능하다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나오면 이명박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저번에 뭐 이제 뭐 서울 지나고 막 올림픽 지나고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 분위기로 가면 진짜 며칠 안에 이명박이 포트라인에 설 수도 있습니다. 다 나왔잖아 지금. 증거 증언들이 다 나왔잖아요. 심지어 이명박 부인의 김윤옥의 명품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김윤옥도 구속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윤옥도 범죄 당사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 대통령하고 영부인을 같이 구속하는 일은 사실 우리나라 법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같은 방에 넣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여자 감옥에 따로 있고 남성들끼리 분리수감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같은 범죄를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잡혀 들어가면 어린 자녀들 부양을 못해서 부인은 구속 안 하고 이런 거 있어요. 친절한 금자씨 보면은 부부가 같이 이게 감옥 가요. 친절한 금자씨 안 봤어요. 그 같이 사기 혐의로 들어가잖아요. 그 총 만들어주는 부부가. 그러니까 이시영도 돈 잘 버는데 감옥 뒷바라지 하면 되죠. 사실은 빵빵하게. 그러니까 지금 김희중과 장성명이 이제 사실은 이명박의 범죄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장성명만 해도 그 민정수석실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명박이 서울시를 거쳐서 청와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측근 중에 측근인 사람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 실세였다잖아요. 그런 쪽이 은밀한 어떤 범죄들은 장성명이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이 이런 식의 어떤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명박은 못 버티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외로워 보이는 게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서지 없어. 않아요. 너무 없어. 이게 누구 하나라도 MB 이게 끝까지 힘내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날 그 성명 발표한 날 그 사무실에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 있잖아요. 김효재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몇 명 나와 있었는데 정말 무슨 노인정 중에서도 왜 그 중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 60대 할아버지들을 막 막내 동생 부리듯이 한다는 그 모습이었어요. 완전 딱.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상태잖아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예. 박근혜는 갇혀 있어, 노태우는 병석에 있어, 전두환은 어떤 말을 하면 욕을 먹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고 네. 그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이런 식으로 개인 비리가 되면 저건 끊기 힘들어져요. 증언들이 다 나왔는데 뭐 국정원 특활비 이명박이 처음에 나는 프레임을 잘못 줬다고 봐요. 정치적인 관행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특활비. 네. 근데 이거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건 지금 자기 측근으로 해서 다 뒤집힌 상태잖아요. 네. 이 말은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멍청한 짓거리 제가 전 방송에 그랬잖아요. 대책회의 하면 바로 구속, 네. 증거인멸, 말 맞추기. 그리고 하나 더가 이런 거죠. 먼저 프레임을 짤 때 그 시스템을 몰랐다고 했는데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 측근들이 불어버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라면 내가 썼다. 들어가면 예, 돼. 예. 김희중처럼 솔로몬 저축은행. 예. 근데 김희중을 봤잖아요. 그렇지, 봤지. 나도 살아야 되는데 뭐. 근데 기왕 1위 된 거, 그 이시영 그 마약 혐의까지 같이 조사해가지고 온 가족을 다 구속시키는 건 어떨까요? 탓은 누구 건데요? 네. 뭐 어쨌거나 뭐 지거 아니라는데. 그 사이에 주식을 부지런히 사가지고 네. 주인을 바꿔놓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그 마약 혐의의 어떤 그 다수 뒤지다 보면 이렇게 세금 부분에서 또 포탈이 있을 거고 외환 관리 쪽으로도 모두 문제가 있을 건데 핵심적으로 이제 마약 관련한 그 혐의만 제대로 조사를 해도 구속사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을 한 곳에 모아주는 그런 화목한 모습을 한번 보고 가족방 싶네요. 있나요? 가족방?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굉장히 어린 경우에만. 서민 공감력 차원에서 이명박이 어렸을 때 못 살았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경험해본 적 있어. 어렸을 때 단칸 쇠방. 아, 예, 저도 어렸을 때. 그게 5명이 살고요. 예, 그 예. 방 안에 캐비넷 하나 있고요. 그 천으로 된 이불 집어넣는 거 캐비넷 하나 있고. 화장실은 한 5분 걸어가야 되고요. 그 중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김두우 씨가 또 협박을 하네요. 노 대통령이라고 뭐가 없겠냐. 여기서 노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칭하는 거예요. 그때 핵심 참모이자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개새끼. 개띠해 이전 투구 해볼까? 개싸움 해보자 이런 거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전 나올 건 없다고 보고요. 제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저쪽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잖아요. NLL 대화록에서 보듯이 조작돼 있는 것 갖고 이제 물타기 하면서 이전 투구로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김두우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명박을 마치 현직 대통령처럼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아, 그런 표현들은 씁니다. 서로 뭐 상관은 없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왜 최민희 의원이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냥 전자 굳이 안 붙이는 거. 그 정도는 괜찮고요. 분노했었네요. 재밌네요. 깨알 같은 정알못의 흔적. 자, 어쨌건 뭐 이런 의미는 별로 없어 보이고 심지어 이제 가장 핵심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주성 국정원 전 기조실장의 검찰 증언에 의문을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들려드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이명박의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느낄 수 있는 일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에 퇴임하고 한때 그 당시에 이지원 시스템 관련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 갖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비서진들 여러 명을 고소하게끔 만드는 사주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 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드릴 것이다 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놓은 말도 뒤집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문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에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에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대통령 노무현. 그리고 그 다음에 5월달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논란들 속에 돌아가시는데 대통령 기록관의 현판이 신영복 선생의 글이었대요. 예. 이것도 바꿔버립니다. 그냥 일반적인 폰트로 바꿨더라고요. 노무현이 한 건 다 싫어. 그런 기조였단 말이죠. 실제로 보면 진정성 하나가 없잖아요. 보도로도 나온 얘기예요.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보복하고 심지어 이제 박연차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전직으로 네가 살아있으면 안 돼. 생명을 죽인다 이런 개념보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돼야만 내가 정치 약간 독재 형태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연차 등을 동원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목소리 내지 못하게.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지저분한 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정치보복이라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런 것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가야 되느냐, 뭐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면 정보 접근성을 쉽게 하자 이런 의미예요. 내 기록인데 내가 볼 수 있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시스템이랄까 이런 게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이때는 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끔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명박 자체는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이 글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연락이도 안 받아 이제. 그러니까. 쌩까버리는 거예요. 정말 모욕감 들겠어.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으로 있던 사람인데 관련된 부서나 이명박 자체가 연락을 안 받아버려요. 나쁜 새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읽으면서 막 느껴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저쪽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니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같이 뛰어들면 안 돼요. 범법자 소탕 작전. 이게 이 이야기 핵심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보복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33번째 시간입니다. 손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공손주님 나오셨고요. 다음에 명정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지난주에 제 대신 사회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식은땀 많이 흘렸습니다. 그날. 아니, 근데 잘하셨어요, 보면. 기본 맥락을 알고 있어야 이런 대화가 가능해요. 모르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딱 일주일 전에 혀를 깨무는 바람에. 입안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피를 삼키는 느낌 아세요? 혀에서 피가 나서 피를 막 삼키고 있는 느낌. 정말 힘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는데, 명정님이 너무 말을 세게 했어. 무슨 대단히 부상이나 당한 것처럼. 도저히 발음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그 고통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씌워봤거든요. 내가 그거를 이제 그냥 피가 흐른 채로 했다 그러면 막 선열이 낭자한 채 유혈이 낭자한. 예, 감사드리고요. 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월 16일 날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대전 국립현충원에 세월호 참사 9분의 선생님의 국립묘지 안장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원고 양승진 선생님, 윤이나 선생님, 김응현 선생님, 이혜봉 선생님, 박육근 선생님, 전수영 선생님, 최혜정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 김초원 선생님 9분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고창석 선생님이 지난해 11월에 안장을 했고요. 남윤철 선생님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서 따로 청주에 있는 성요셉공원에 안치돼 있다고 하네요. 이분들은 학생들을 구하고 양승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를 벗어서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주는 최대한 구하다가 결국엔 못 빠져나오시고 고인이 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국가 유공자가 되시는 거죠.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박근혜 정권 때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유공자로 해준다 못한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벗어나서 사회의 귀감이 되는 그런 분들, 국가의 대기를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높게 떠받들여지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그 선생님들이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리고요.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제가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그 양승진 선생님이 올라오셨을 때 인천의 길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셨는데요. 그쪽에 모셨었는데 한번 갔었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모르는 분이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와 죄송함의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었는데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냥 시민입니다. 그러고서 인사를 했는데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뵀는데 사실은 이렇게 고귀한 희생을 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인간 같지 않은 짓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의 그 커다란 선례가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건 어떠한 형태의 직업을 갖고 있건 사회 정의와 어떤 선을 위해서 자신이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들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선례를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가 고인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순주님. 네. 오늘도 여전히 해군이시죠? 네. 해군 말씀을 지난주에 그 들려주셨던 음성 파일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편집하면서. 정말 분노스럽더라. 그 마지막에 광화문 광장의 행사 때 그런 파일들이잖아요. 네. 세상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아이들 분향소 바로 뒤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맹활약했대. 자, 시작하십시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안함 당시에는 SSU 대원들의 산호트가 넘는 강한 유속, 그리고 수온이 3도 정도 낮은 수온에서도 바지선 없이 고무단정으로 가이드라인도 설치를 하고 선내 진입도 시도를 했다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해경, 해군 모두 탑승객 400명 정도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다는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로 세월호 침몰 단
당일날 이제 상황 대책회의, 해군과 해경들이 현재 침몰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계획을 어떤 걸 논의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그 세월호 1차 청문회에서 장진홍 그 해난 구조 대장의 그 발언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그 1차 청문회에서 최일숙 의원이 물어봅니다. 그 수중 수색 꼭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겨우 하나 설치된 상태였는데 그 수중 수색 1명, 2명 정도 들어갔는데 그런 많은 인원이 실제로 뭘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장진홍 그 해난 구조 대장이 하는 얘기가 보트에서 대기 상태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잠색을 연결할 수 있을지 세월호 주변을 보트로 계속 확인하면서 잠수사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줄을 이용해서 선미 부분의 하잠색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수사가 들어가지 않고 하잠색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상 위에서 눈으로 본다고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이드라인을 어디다 연결하지? 이제 그러고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모든 게 조류 때문에 실시가 실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속이 세서 실패됐다고. 우리가 뭐 능력이 없거나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조류가 세서 다 실패된 상황이었다고. 1차 청문회에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얘기 그대로 그게 진실이라면 이 사람들은 하잠색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수면 위에서 설치하려다 보니까 줄에다가 닷 같은 거 걸어서 내려서 이렇게 걸으려고 했던가 보죠. 그러다 보니까 조류에 휩쓸려서 불가능했다. 딱 그거네요. 안 걸렸나 봐요. 저도 안 그래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라인 끝에다가 줄을 하나 달아서 이렇게 빙빙 돌았나? 혹시 어딘가에 걸리겠지? 하고 예. 근데 가이드라인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인명이 있는 곳에 직접 잠수해서 들어가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데나 그냥 거는 게 가이드라인이 아닌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해군 제5전단 여기 이제 SSU 예하 이제 있는 부대인데요. 5전단의 잠수 제한 요소 자료라는 게 있어요. 2010년도 자료인데 이걸 좀 보면 잠수가 이제 하면 안 되는 게 시정이 2m 이상일 경우에는 정상으로 가능하고 1에서 2m 정도가 탐색 제한이 된대요. 할 수는 있으나 일부 좀 이렇게 조심해서 하라는 건데 보통 세월호 침몰 현장이 시정이 보통 1m에서 2m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정에는 크게 이제 잠수 활동하는데 문제는 없었고 유속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0.5노트 정도면은 뭐 저항이 있으나 수영도 가능한 정도라고 표시를 해놨고 그 잠수 교범에는 2008년도 잠수 교범에는 1노트면 수영하지 말라고 그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해군이. 근데 제5전단 잠수 제한 요소 자료를 보니 1노트에도 제한적으로 수중 작업 가능하다고 표시를 해놨고 2노트일 경우에는 유영 불가, 그러니까 수영은 불가하고 잠수 작업도 불가하다고 써 있어요. 네. 뭐 실제 이제 국정조사 때 제출한 자료는 1노트 제한이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했고 요거는 제출을 안 한 거고요. 그러니까 수온 같은 경우 그 평균 잠수 가능한 시간이 그러니까 잠수복 같은 경우에 습식이 있고 건직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수온이 13도 정도 되면 습식일 경우 1시간 이내, 그리고 건식일 경우 2시간 이내, 그리고 7도일 경우에는 30분 이내, 습식일 경우 건식일 때는 1시간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도 정도 되면 고 이제 미만이니까 천안함 때 해상 그 수온 온도가 될 것 같고요. 그 13도면은 세월호 때 수온 온도가 더 따뜻했으니까. 그래서 1시간 이내 습식일 경우 그리고 건식일 경우 2시간 이내 잠수가 가능하다고 제5전대장 잠수 제한 요소 자료에 적혀져 있어서 좀 읽어드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보면 16일 같은 경우에는 파고가 1m였고요. 수온이 12.9도였어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 17, 18일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족인데 유속이 1.7에서 2.6노트가 나왔고요. 17일 같은 경우에는 파고 역시 1m 내외라고 되어 있고 수온 14.5도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강류 기준으로 1.6노트에서 2.7노트였어요. 17일. 그리고 18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파고가 1m 정도 됐고 수온 13.5도. 그리고 역시 최강류 기준으로 1.7에서 2.8노트가 유속이 이제 체크가 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이. 그래서 천안함 때보다는 훨씬 더 약한 유속이 확인이 됐고요. 대책회의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세월호 침몰하자마자 그 16일날 첫 회의, 그러니까 대책회의가 처음으로 열린 게 삼천구함에서 오후 3시 40분에서 4시 10분까지 진행이 된 첫 회의였습니다.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해경청장, 서해청장, 그리고 경비과장이나 경비과장하고 해난구조대장하고 해군 3함대 사령관하고 민간업자들이 이제 그 참석을 해서 그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내용을 좀 보면 그 사고 발생 관련 현황 및 상황 공유를 했고 각 동원 세력
수색 구조 운영 계획에 대해서 토의를 했대요. 그래서 실종자 구조를 위한 해경 해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다네요. 지금 실시간으로 그 잠수 장비를 가지고 왔으면 지금 실시간으로 구조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구조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삼천구함에 해경 해군 다 모여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할까를 논의를 했다는 거죠. 해경 측 이제 회의 참석자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잠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했대요. 이거 모르나요? 조속한 잠수가 필요한지. 그래서 양측 모두 생존자 구조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잠수를 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을 하였으나 사고 해역의 빠른 조류와 나쁜 수중 시정으로 인해서 정조 시간에 맞추어 해경과 해군이 합동으로 입수하는 걸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해경 해군 현장 실무 파트너, 협조 파트너를 지정을 했다네요. 그래서 해경 목포 구조대장과 해군 측 대표를 현장 작업 업무 협조 파트너로 지정하기로 결정. 근데 이 협조 파트너는 이미 순환구호법하고 재난안전관리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죠. 예, 그렇죠. 서로 협력하라고. 근데 굳이 법에도 나와 있어서 그냥 협력을 하면 될 거를 삼천구함에 모여서 우리 협조하자 해서 파트너를 하기로 지정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그 해군 해난구조 SSU 투입 관련돼서 그 해경의 해난구조대 투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해군한테. 그러니까 해군이 그때 왜 처음에 출동했을 때 스쿠버 장비 안 가지고 그냥 슈트만 입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 10명 정도 지금 사고역에 도착은 해 있는데 잠수 장비가 없어서 지금 잠수가 안 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스쿠버 장비를 해군이 안 가져갔을 뿐 해경 장비는 있어요, 현장에. 그렇죠. 예. 네, 해경 스쿠버 장비는 있고요. 그 12시 44분에 삼함대에 있는 SSU가 잠수 장비를 가지고 이미 침몰 현장에 12시 44분에 도착해 있는 상태였어요. 장비가 없어서 잠수를 못하는 게 아니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핑계로 대놔서 이제 적어놨고요. 선내 공기주입 관련돼서 논의를 한 내용이 그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에 대비해서 공기주입 등의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예, 민간업자 가로 열고 군무수중개발 박승도 대표에게 가능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그러니까 니네 공기 주입할 수 있어? 타진하였으나 장비가 준비되지 않아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그랬다고. 이거 공기 주입 구조 활동이죠. 구조 활동이면 해군하고 해경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금호수중개발 박승도 사장한테 물어봤는데 박승도 사장이 못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공기 주입은 16일날 지금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예인 해서 이제 구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예인에서 구조하는 방법과 예인 후에 이동하는 장소에 대해서 논의를 했대요. 예인하게 되면 어디로 옮겨갈지. 근데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그 왜 세월호 침몰 16일날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 10분까지 탑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해경 지휘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시간에 이제 요 크레인을 동원을 했잖아요. 해경 지휘부들은 구조하라는 지시 한 번도 없이. 그래서 지금 침몰 현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크레인들 현대중공업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길이가 60m이고 선박을 들었을 때 체인 길이가 200m가 필요하다면서 수심 40m에서 들 수 있는 방법이 힘들면 뒤집어서 부력을 상승시킨 후에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대요. 세월호 선수를 들지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6,800톤 여객선을 뒤집을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돌려서 선박을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는 하는데 선수는 못 든다. 그래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었고, 예인 구조 논의에 대해서 예인선 선장한테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예, 지금 선수가 떠 있는 상태여서 예인선이 전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좀 어렵다고 예인선 선장이 얘기를 했다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17일날 이제 다음 날이에요. 17일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삼천구함에서 이제 또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해군의 인사참모 부장하고 301 전대장 그리고 해경의 목포서장 구조대장 민간잠수업자에서 15명 정도가 이제 논의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17일 날은 비가 왔어요. 그날은 비 왔어요. 16일은 날씨가 좋았는데 17일날 비 왔어요. 그래서 다이빙 구조 작전이라고 해서 회의 결과라고 뭐라고 써놨냐면, 기상 호전 시 가이드라인 이용해서 출입문까지 내려가서 구조 작업을 할 이제 그 계획이라고. 그래서 작업 시 민간 구역과 해군 해경 구역을 분리할 예정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다이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상 그 해상에서 비가 오는 거는 다이버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잠수 작업하고. 예. 바다 안에서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그 바다 해상을 말씀드렸지만 파고 똑같이 1m였고요. 예, 유속도 16일 날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비만 올 뿐이었고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해서 다이빙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기상이 호전되면 가이드라인 연결할 거라고. 그래서 17일 날은 해군이 1개조 2명이 4분 잠수했어요.
4분. 그 이후에는 17일 잠수 없었어요. 딱 4분 잠수했어요. 해병은. 그리고 오후 3시 그 회의 내용인데도 이거를 그냥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선수가 떠 있고. 그 가이드라인하고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으면 선수가 떠 있었으니 얼마든지 선내로 접근이 가능해서 바로바로 좀 집어넣어야 될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이제 구역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니네 어디 작업할래? 어디 작업할래? 그래서 민간, 해군, 해경 이렇게 구역을 나누고 있었고 이제 구조작전 준비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크레인 도착 시 바우 스러스트 및 그 스크류의 샤프트에 체인을 걸어서 선저 부분만 들어 올린 후에 저는 이게 얘네들 선수를 고정하려고 했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저 부분을 들어 올린 후에 침몰 원인을 판단을 할 거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17일이잖아요. 그죠? 17일이면 배를 이렇게 들어서 침몰 원인을 본다는 건 얘네가 뭐 때문에 침몰되는지 지금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해상 크레인이 오면 선저를 들어서 침몰 원인을 판단을 할 거래요. 얘네 뭘 알고? 그러네. 뭔가 침몰 원인을 파악을 한다고요? 벌써 구조가 아니고 진상 규명을 벌여 들어가는 거야? 네. 말이 돼? 네. 뭘 알고 선처를 얘네들 보겠다고 한 걸까요? 무슨 근거로? 왜?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음모론 이런 걸 떠나서 뒤죽박죽인 건 맞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 17일날 해상 크레인 도착하면 구조가 아니고 이걸 먼저 봐야 된다라고 했으면 먼저 체크할 사항이 저는 있지 않았을까. 근데 참 특이하죠. 그 선저 부분 왜 지금 배 바깥을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크레인을 들어서 바깥에 그냥 뭐 확인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들만이 아는 우리는 아직 모르는 이런 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필요시 용접 봉기주입하여 부력 이용해서 저수심으로 끌고 가서 뭐 옆으로 세워서 체인을 감아서 뭐 들어 올린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크레인이 작업이 제한이 될 경우에는 중국의 3만 톤급을 요청을 할 수 있음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중국 크레인은 언든이 벌써 17일날 새벽에 해경들하고 이미 지휘부랑 동원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죠. 중국 거 가져오겠다고 이미 언든이 얘기를 했어요. 17일날 새벽에. 근데 이제 17일날 3시에 한국 거 만약에 못 쓰면 중국 거도 쓸 수 있어 라고 적어놨어요. 이미 가져오기로 결정해 놓고서. 네, 그래서 선수를 들어올릴 계획은 있었으나 실제 실행되지 않았죠. 논의는 했어요. 근데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조를 위한 논의가 아니고 침몰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들으려고 했었다. 이건 좀 특이하다. 예, 그리고 이제 기타라고 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일, 그러니까 18일이죠. 18일날 민간 업체, 이게 언딘이에요. 그리고 가로 열고 구조 총괄업체라고 적어놨어요. 구조 총괄업체. 그리고 에서 실종자 가족 대상 설명 예정. 4월 18일 날 10시. 설명 시에 해군의 대령 김진왕 참석 예정. 이걸 왜 언딘이 설명하죠? 네, 근데 언딘이 이제 설명하기로 돼 있대요. 그리고 이제 17일 날 처음에 17일 이제 민관군 수색 그 대책회의를 하는데 삼천구함에서 3시에서 4시부터 이제 진행한 사항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해남구조대장 등 해군이 6명 정도가 참석을 했네요. 물론 언딘도 이제 참석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회의 나온 내용이 어떤 게 나왔냐면 생존자가 있다는 전제로 조치를 하겠다는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언딘 측에서 바지 동원 등 순환구호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신속하게 동원해서 구조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어놨고요. 가이드라인 설치 현황 및 잠수사 투입 시기를 논의. 계속 논의만 하고 있어요. 얘네들 언제 집어넣지? 하고 논의만 하고 있고요. 언딘 측에서 구조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이게 생존자가 있다는 전제로 조치를 논의한 사항이래요. 해군하고 해경은 뭐하고. 그러니까 놀았단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언젠 니네가 해죠. 인력하고 필요한 장비, 바지 빨리 신속하게 동원해서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논의를 했대요. 이게 17일 날 논의입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언젠 때 설명드렸어요. 요 17일 날 이미 세월호 인양 방식이 크레인 인양 방식하고 잭업 방식하고 해서 보고서가 나온 날이에요. 인양하기로 결정해놓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나오죠? 전에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보고서 중에서 미리 준비된 것처럼 네. 그때 그 이야기 했어요. 네네. 17일날 요 얘기를 하면서 이미 이제 뒤에서는 인양 작업 열심히 다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나온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명일 크레인 도착하면 요 크레인에 대해서 세대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를 이제 논의를 해놓은 게 크레인 도착 시 인양 방법을 논의를 했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양쪽에 체인 걸어서 뒤집어가지고 인양한다는 얘기 나왔고, 턴오버 역시 돌려서 선수는 못 드는데 6,800톤 여기서 바다에 해수까지 꽉 차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돌릴까를 논의했다는 거죠. 근데 선수는 못 잡았대요. 힘들어서. 17일날 두 번째 회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역시 뭐 여기는 이제 그 해군 참모총장이 참석을 했어요.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인사부장 등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적어놓은 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해군의 지원 관용 분야라고 해서 가로 열고 챔버, 잠수사, 탐색 및 구조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니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설명을 했대요. 해경들한테. 이거 왜 설명을 하죠? 그냥 해군들 어차피 잠수하고 장비 자기네들이 쓰는 건데 이걸 설명을 했다네요. 이건 이렇게 쓰는 장비야. 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가이드라인 설치 및 선체 탐색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대요. 16일부터 구조 인력 방안 어떻게 운영할지를 논의했죠. 그리고 아까도 어떻게 투입할 건지 시기를 논의를 하고 지금은 선체 탐색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계속 지금 논의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제한된 시간 중, 이제 정조 시간이죠. 제한된 시간 중에 수개의 가이드라인으로 다수의 인력이 장비 등을 착용하고 지금 입수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침몰 현장에서. 안 들어가고. 왜? 가이드라인이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천안함 때는 잘만 입수를 했어요. 이거를 좀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네. 가능성은 두 가지인 거야. 대기도 안 했는데 대기했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들어가려고 대기했는데 누가 못 들어가게 한 세력이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대기는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17일까지만 아직까지는 관심이 너무 어떻게 꼼수를 부리기에는 현장에서 보이는 눈이 있으니 대기는 했을 것 같다. 그런데 보도는 계속해서 지금 대대적인 모든 장비나 사람이 동원돼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네. 누군가는 분명히 들어가지 말라고 한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천안함 때는 잘 들어갔어요. 유속이 더 빠르고 수온도 훨씬 낮았다고요. 3도.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약간 혼란 겪으시는 애청자분들이 있었어요. 네. 천안함 때보다 유속이 안 빨랐다고? 맹골수로 개념을 해갖고 뭐 유속이 엄청 빠른 걸로 인식이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실제 이제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제가 그 천안함 유속이 제가 말씀드린 건 천안함 100 써보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논의한 게 각 기관 및 단체 잠수사를 총괄하여 조정, 통제할 잠수 작업 지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지휘 체계를 잡을까를 논의했대요. 17일 날이요? 네. 지금 제가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해군이 작성한 거죠? 합동으로. 합동으로? 응, 해군. 전 그거 조작된 가라 같으네요. 가라 보고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면피하려고. 예. 그런데 실제로 무엇이 논의됐는지는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회의했다, 논의했다, 토의했다 이걸로 그냥 끝내는 거죠. 예, 잠수 지휘 체계 이 법에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기도 공적인 조직이라서 전혀 네. 뭘 안 한 건 아닐 건데. 그렇죠. 요식행위만 했거나 또는 살을 더 붙여서 약간 과장되게 뻥튀기 이야기했거나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 17일날 와요. 와서 이제 돌아보고 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본이 이제 범대본으로 바뀌죠. 그리고 해수부 장관, 중앙대책본 안행부 장관에서 해수부 장관이 이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게 이제 범대본이 이제 출범을 하고 박근혜가 가고 나서 구조 작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여기 참석했던 사람은 해수부 장관, 청장, 안행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다 참석했어요. 경찰청까지 해서 뭐를 논의했냐면 구조 군안 실시 사항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민간 구조업체 투입 지원 해서 민간 구조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경에서 현장까지 선박 제공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했던 의심하고 딱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언딘이 제대로 와주기까지 모든 세팅을 다 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적인 조직은 하는 시중만 하고 네. 언딘에게 토스해 주려고 그 많은 것들을 밑밥을 깔았던 거죠. 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란 직위에 있는 작자가 왔다 갔는데 그리고 각 부서 대한민국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해서 합동으로 상황실이 열리고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언딘 지원에 만전을 기하자. 딱 그거 하나 했던 거 아니에요? 예. 뭐 그 이외에는 뭐 SS 근거 없는 악수문 같은 거 규제하자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건 빼고 구조에 대해서는 언딘만 지원하자. 예. 민간업체 제대로 푸시해라 드네. 누가 봐도 비상식인 거예요. 우리가 만성이 돼가지고 이거 문제의식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이런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는데 결국에는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민간업체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가장 멍청한 짓인데 우리가 이제 경계하는 건 무능론 때문에 경계를 하는 부분이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사실은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냥 그렇게 쇼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해경청장 조인트 깠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게 상식이에요. 너 뭐하는 새끼야 그러고 발로 깠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모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기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논의를 언딘 했습니다. 지원하자. 그렇게 해놓고 또 원딘을 들어가 보면 뭐 대단한 구조업체도 아니잖아 또. 페이퍼 컴퍼니와 비슷한. 네, 맞아요. 네. 이제 17일까지 이제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지금 그 에어포켓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7일날 이렇게 논의를 했고 제가 이제 해경 문자 상황 시스템의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실제 침몰 현장에서 어떻게 뭐 수색이나 이런 게 확인이 진행이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7일 날 같은 요런 이제 자료들은 해군이 이제 뭐 다 제공을 한 게 아니어서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해군 부분은.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는 해군하고 해경이 같이 합동을 해서 계속 일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해경의 문자 상황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해군과 같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해경 문자 상황 시스템 보면 이제 17일이에요. 00시, 12시 이제 넘어갔어요. 총리 요 회의도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침몰 현장 예, 있었던 요 회의를 끝나고 해수부가 서해청 상황실로 갔나 보죠. 서해청 상황실에서 문자 상황실에 띄운 게 00시 40분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실에 해수부 장관 임장에 있으니 액션이라도 하기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해청에서. 그리고 다시 0시 40분에 들어가는 척이라도 하기 바람. 청장님 지시사항임이라고 띄워요.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삼천 구함이 있잖아요. 삼천 구함이 그 사항 수신 완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서해청 상황실이 바로 액션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ENG 카메라로 보고 있다고 해수부 장관이. 그리고 삼천구함에서 그 사항 수신 완료라고 하고 뭐라고 하냐면 저희도 지금 그러고 싶은데 위험 상황에서 무조건 들어가라고 지시를 하기는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서해청이 그 사항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삼천구함에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안전 확보도 중요한 사항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해청에서 다시 지방청장님 그러니까는 지금 청장이 한번 얘기했죠. 청장 지시라고. 다시 지방청장이 얘기해요. 지방청장님 지시 사항이니 일단 들어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삼천구함에서 일단 수중팀한테 시도라도 하라고 전달은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이게 명령 체계가 하나도 안 먹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척만 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이 이제 서해청에 와서 ENG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잠수하는 그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들어가라고. 좀 해라. 네, 좀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위험해서 못 한다. 그러니까 아니 하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신용이라도 해보고 할게요. 딱 이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해수부 장관 보고 있다고. 청장님 지시 사항이니까 들어가는 척이라도 하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17일 날 새벽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해경으로 선내 탑승객들이 갇혀있다, 연락이 왔다, 몇 번 방에 누가 있다, 아니면은 세월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내가 나왔을 때 몇 번 방에 누가 있는 걸 봤다, 사람들이 이만큼 있었다, 이런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을 때예요. 17일 새벽까지 해경으로. 그래서 해경 문자 시스템이 계속 떠요. 어디에 누가 있더라, 어디에 누가 있는 걸 봤다더라, 이런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고요. 그때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17일 00시면 생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생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언딘 방송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포군안 대표님께서 해경 어차피 사고 나도 안 들어간다고 얘네들은. 지금 들어가봤자 민간업자들이 시신 같은 거 건져오면 고무보트로 담는 거나 하지 실제는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신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보는 계속 오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문자가 왔다더라, 연락이 왔다더라, 혹은 가능성이 있다더라, 이런 게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을 때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해군도 다 똑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수 활동을 해야 되면은 그 전에 선행돼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부터 잠수를 할 거야. 그럼 슈트를 입을 거고 공기통을 챙겨야 되고 이런 이제 선행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안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군 다 안전하게 잠수를. 근데 안전하게 잠수해 있는 상황이 애초에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이종현 대표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안전하게 그런 데서 사고가 나겠냐고.
위험한 자연 환경이니까 사고가 나는 거고 맞아요. 전문성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들어갈까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이제 일단 적어도 SSU 해경 구조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경 구조대도 다 SS나 UDT 출신 분들이 이제 다 하시니까 기본적인 이제 그 능력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조를 하려고 액션을 취했는데 유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왜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선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를 고정한다거나 이제 가라앉지 않게 그 안에 뭐 잠수사가 들어갔을 때 그게 혹시 가라앉아 버리면 사망할 수가 있으니 위험하잖아요. 그럼 선수를 든다는 뭐 액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이빙배를 뭐 동원을 해서 내려갈 때 뭐 유속이 그래서 내려가서 배로 뭐 선내로 진입을 시키는 이런 뭐 이렇게 동원한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이 없었다는 거죠. 시급하게 구조 활동을 하려는 뭐 준비를 한다거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뭔가 요구를 한다거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없었어요. 그냥 침몰 현장에 와서 유속이 세고 시야가 탁도가 좋지 않으니 못 들어간다. 그런 액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보기엔 구조 활동을 할 생각이 없었다. 라는 이제 그 얘기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 이렇게 막 이렇게 닥달하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 1시 16분이에요. 오전. 요때 그 해남구조대 다이빙 불가 철수.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다이빙이 지금 불가한 상태네. 우리 그냥 갈게 하고 철수했대요. 이게 해군 요원이 13명 철수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2시 18분에 문자를 띄워요. 뭐라고 띄우냐면 삼천구함 현장에 청해진함, 평택함, 독도함 등의 해군 구조 세력이 있으므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라고 띄우고요. 본청에서 다시 삼천구함에 승선 중인 해군 해남구조대장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남구조대장이 위 함장과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라고 띄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해군이 지금 구조 활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도함에 가 있고 평택함에 가 있고 다 있는데 왜 해군도 구조 활동 안 해? 그러니까 본청에서 지금 띄운 거예요. 협조 좀 해달라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킨 내용이 실제 있었고요. 예, 그래서 본청에서 다시 이제 오전이에요. 오전으로 이제 넘어와서 8시 21분에 그 해군의 작전 지휘가 독도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직원 한 명을 보내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아까 그 회의할 때 협력 방안 계속 논의했잖아요. 우리 어떻게 협력해 갈까? 근데 독도함이 이제 그 해군의 지휘함이었거든요. 삼천구함하고 독도함하고 연락할 수 있는 연결 지금 한 라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보내라고 독도함으로. 연락이 안 되니까 서로. 아니 미친놈들. 네, 그렇게 띄워놨어요. 오전 8시 21분에 직원 한 명 보내라고. 네, 그래서 독도함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를 물어봐요. 오후에 삼천구함하고 독도함하고 니네 혹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니? 오후 6시에 해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삼천구함에서 해군 편승자 분들은 따로 교신 설정이 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삼천구함과 독도함하고 교신 설정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항모망은 보안상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군안 정보 교환을 해군 장교를 삼천구함에 한 명 승선을 좀 시키라고. 해군 장교 삼천구함을 하나 보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오후 6시 17분에, 19분에, 17일 날. 전혀 뭐 논의가 안 됐죠. 뭐 이렇게 협력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경이 좀 니네 잠수 좀 해줘. 뭐 연락관 좀 보내줘. 독도함하고 니네 연락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17일까지. 그리고 이제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18일 날 이제 회의한 내용을 좀 보면 요것도 역시 뭐 그 301 전대장하고 해군하고 이제 다 참석해서 한 회의인데 요게 각 단체별 잠수구역 분리 아까 제가 17일에 논의했던 거 분리 동시 투입을 위해서 선수부 가이드라인을 선매 방향까지 연장하자고. 선수부에 하나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은 걸 좀 연장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걸자. 이걸 18일 날 이제 논의를 했고, 그 해군 정보단에서 조석 정보, 잠수 가능 시간대 판단해서 수색 및 구조 활동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바다 해상 정보 제공하기로 결정했대요. 그거는 해군 정보당에서 작은 어선 타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건데요. 이거 그냥 기상청에서 나와요. 네. 네. 근데 요거 이제 해군 정보단에서 이거를 이제 제공을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호가 해수면 밑으로 이제 내려가요. 18일 날 아무것도 이제 안 한 상태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인양회의를 대대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주요 회의 내용이 이제 김판규 소장하고 뭐 이렇게 해군 6명, 해경 5명, 언딘 대표, 대우 뭐 조선해양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해수면 밑으로 세월호 선수가 내려가자마자 논의한 게 우선 언딘에서 도면을 좀 정확히 좀 가지고 와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인양 이제 해야 되니까. 해수면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인양 이제 해야 되니까 도면 달라고. 18일 날이요? 네. 이제 도면 달라고. 구조 아니었어요? 인양이야? 인양.
구조를 하려고 했으면 17일날 이미 도면을 가지고 있었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도면이 솔직히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거보다 뭔가 좀 이렇게 글쎄 인양을 하려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도면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설계 도면 같은 뭐 그런 걸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세한 도면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고 전복된 여객선이 최소 중량이 8,000톤 벌써 중량 계산됐어요. 8,000톤 이상이 될 거라고. 왜 해수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6,800톤인데 해수 이제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해서 앵커 패턴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논의를 했고 앵커 패턴 기간 이제 요거 거는 게 4일 정도 걸린대요. 패턴 분포 도면을 만들고 잠수 부서의 와이어 선정 방식을 결정을 하고 동원된 선박 예인선 크레인에 대해서 재원표를 좀 달라고 해서 중장비 자료 어떤 거 필요한지 구조가 아니에요. 중장비 어떤 거 필요한지 논의하고 해상 크레인 뭐 예인선 재원 가지고 오고 각 선단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슬링 조합 앵커 패턴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으니까 앵커 패턴이 정리되어야만 잠수팀이 구조 작업을 협의할 수가 있다고. 인양 작업이죠. 인양 작업을 협의할 수 있다면서 이거를 언딘 측에 빨리 제출하라고 오늘 안으로. 환장하겠네요. 이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보면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 자료만 보면 실제로 세월호가 침몰되고 첫 회의가 4월 18일 날 열린 거예요. 네. 그 회의가 첫 회의예요. 네, 맞아요. 나머지는 다 가라예요. 있을 수 없는 회의 내용들.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회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스펙들 재원 제출해라, 도면 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이게 원래 정상적인 회의예요. 예, 그렇죠. 인양회의죠, 인양회의. 해군이 해주기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날 뭘 해주기로 했냐면 해군 및 해양조사원이 3D 영상 촬영으로 저질 조사해주기로 했어요. 언든 인양 제대로 돌아가네요. 네, 인양 준비는. 예, 저질 조사. 그래서 저질 조사를 이제 통해서 고리 이제 깊이 패인 부분에 대해서 앵커를 뭐 고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인양을 하게 되면 플로팅 바지에 올릴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플로팅 독이 지금 18일 날 논의를 했는데 현대사무중공업에서 17일 날 구조활동에 필요하면 이용하라고 해서 보내주기로 했어요. 17일 날 플로팅 도크를. 근데 이제 18일 날 이게 인양 그 구조활동에 실제 쓸 수가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서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중국 2만 톤 크레인 존재. 이미 이걸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 중국 국제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업체들이 자꾸 지원을 해준대. 필요 없는데. 이미 중국과 가져오기로 결정됐는데. 그러네. 네, 자꾸 보내준대. 그 돈 주고 갖고 오는 거죠. 예, 그쵸. 네, 보내준대. 근데 그 사무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월호가 침몰한 걸 알고 이게 업체가 자발적으로 보내준 거예요. 우리 플로팅 도크 큰 거 있으니까 얼른 갖다 써. 하고 이제 17일날 결정을 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써놨어요. 이게 혹시 가능한가? 그리고 밑에다가 중국에 2만 톤 크레인 존재한다고. 전형적인 이명박이 빼먹기하고 스킬이 똑같은데요. 일단 지연 작전이죠. 네, 그 현장 투입 시간이 한 달 정도 이제 그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종자 가족의 동의 없이 그 사체 훼손 이후로 턴오버가 불가하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18일 이전에 이미 실종자 가족들한테 선체를 돌린다고 한번 얘기를 건드려 본 거예요. 배 인양해도 되겠어 혹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18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는 이미 가족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족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턴오버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들어서 통상의 경우에는 하우스 쪽을 걸어서 인양을 하지만 사고 여객선은 하우스 쪽에 실종자가 많을 것이고 수색 작업에도 난항이 예상이 된다고. 그래서 인양을 위해서 하우스의 체인 연결이 필요하지만 하우스 손상으로 인해서 사체 훼손 가능성 때문에 실종자 가족의 동의 없이는 작업 불가 해서 이때부터 인양을 계속 가족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필요하다고. 설득 작업? 네, 설득 작업을 해요. 네,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해경들도 그렇고. 그 하우스라는 게 그게 승객실이에요? 객실? 객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설득 작업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언딘 측에서 써놨어요. 맨 밑에. 언딘 측에서 요구했던 아까 그 뭐 크레인 재원, 뭐 도면 이런 거 자료 빠른 시일에 제출 금일 가로 열고 금일 중 가로 닫고 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세월호 침몰 초기에 해경지휘부가 크레인을 동원을 했어요. 세월호 침몰 초기에 언딘이 가져온 크레인 말고 그 해경지휘부가 동원한 크레인들이 있었는데 이 3일 동안 계속 회의를 하면서 크레인이 도착하면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선행되는 작업이라는 게 정말 니네가 할 의지가 있었다면 선행된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논의는 계속 하는데
플로팅 도커가 필요 없대요. 요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왔어요. 요게 필요 없다고 결정한 게 누구였냐면 19일 날 해경 문자 상황 시스템에 얘기를 해요. BH에서 그 플로팅 도커 사용 계획 확인 후에 보고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그 오후 3시 50분에 삼청 구함에서 플로팅 독 같은 경우 군안 업체의 답변에 의하면 플로팅독 이용 시 어차피 수심 10m 이상 들어 올려야 하므로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언딘이 노했다고요. 플로팅독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마라고 해서 군안업체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크레인을 불렀어요. 크레인을 불렀는데 이 말은 플로팅독을 그냥 보냈다는 얘기는 6,800톤 해수 찼으니까 뭐 방금 얘기했던 8,000톤이 된 거죠. 그 여객선을 크레인으로 들어서 낮은 수짐으로 끌고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들고만 있겠다는 얘기예요. 플로팅 도커를 안 부른다는 건. 그렇죠. 그렇죠. 들고만 있겠다는 거죠. 들고만 있겠다는 거죠. 8,000톤 여객선을. 플로팅 도커 돌려보낸 건 해상 크레인을 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상 크레인 이용해서 세월호를 들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고요. 크레인을 이용해서 세월호를 들 생각이었으면 플로팅 도커를 당연히 가져왔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다 얹어야 되니까. 끌어올리는 크레인으로 끌어올릴 거는 막 사고 났을 때 가라앉지 못하게 잡는 역할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선수 그렇죠. 그거는 뭐 기본이고 가라앉았어도 이거를 빨리 이제 들어 올리는 거면 당연히 플로팅 도쿠가 있어서 크레인을 들어서 그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플로팅 도쿠 위에. 근데 플로팅 도쿠가 필요 없대요. 근데 해상 크레인을 어떻게 쓸지를 계속 논의를 해. 그럼 이건 해상 크레인을 쓴다는 얘기예요?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미 그 중국에 있는 크레인 2만 톤을 가져오기로 결정이 다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논의만 한 거예요. 그래서 플로팅 도쿠는 필요가 없으니 못 왔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레인을 사용할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다. 이거 지금 다 해군하고 같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 19일에 이제 그 금호 개발해서 2003 금호 바지선 도착하죠. 조그마한 거. 19일날 도착하는데 18일부터 19일날 해상 수색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8일날 문자 상황 시스템이 뭐라고 나오냐면 삼청 구함에서 오후 9시 54분에 모든국 이게 이제 그 문자를 볼 수 있는 모든 함정이나 뭐 해경서 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국 현 시간에 조명탄 투하 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함정들이 수색 작업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각 편대장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수색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휘하라고 하면서 뭐 P 몇 정에서 쭉 이제 명단을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18일이면 3일째죠. 근데 해경이 대대적인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해상 수색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청구함에서 좀 쪼라고 수색 좀 하라고. 그리고 나서 오후 10시 2분에 다시 또 이제 수색이 안 됐으니까 또 P 몇 정에서 또 이렇게 문자를 띄우고 그 다음에 오후 10시 3분에 그 상기 함정들 주위에 인근 어선들로부터 항의가 자꾸 들어온다고. 빨리 사고 현장으로 가서 수색하라고. 그러니까 어선들이 어부들은 아시잖아요. 지금 해경들이 알죠. 뭘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두에서 애들이. 어부분들은 마음이 막 급해서 막 18일이면 막 저희도 막 이러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해경들이 다 가만히 있어. 배들이.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 니네들 수색 작업 안 하고 여기 다 서 있어. 그러니까 어부들한테 신고 들어온다고 자꾸. 빨리 가라고. 이게 18일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편대장한테 적극 지휘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실에서 소속 함정 수색 지원 동료 계속하라고. 빨리 하라고. 그리고 이제 19일 날이 돼서 오후 6시 51분에 수색에 수고가 많으나 일부 함정들이 기상을 핑계로 연안으로 피항해서 수색을 안 한다고 적어놨고 오후 6시 52분에 현재 KBS 등 방송사들이 촬영 중이며 국민적 비난의 구실을 제공하지 말라는 청장님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고. 카메라 왔다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라고. 그리고 오후 6시 52분에 차후 항적 확인 등을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거라고. AIS. 책임 물을 거라고. 현대 진도 관내에서 감사나 뭐 감찰 활동 중이므로 수색 활동에 철저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6시 53분에 본청 상황실 상기 내용이 수색 참가 함정들에게 문자 발송 다 하라고. 상황실. 니네 빨리 함정들한테 문자 발송해. 그러고 나서 오후 9시 55분에 또 P 몇 정 쭉 명단을 불러요. 그러니까 니네 수색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쭉 명단을 부르고 9시 56분에 상계 함정 현대 위치에서 사고의 점 쪽으로 이동 빨리 하라고. 배는 4월 16일 날 아침에 가라앉았는데 4월 18일 날 밤에나 돼서 수색 독려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참. 17일 날은 이제 수색을 뭐 먼 바다까지 일단 뭐 16일 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카메라 들이댔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왜냐면은 이 18일 정도 되면 이제 그 시신이 이제 부유가 될 때가 됐어요. 부유가 될 때가 됐으면 좀 더 신경 써서 해상 수색을 해야 될 때예요. 이제부터. 근데 이렇게 다 피항가 있고 부두에 가 있고 날씨 안
아니 자기네들이 수영해서 수색하는 거 아닌데 날씨 안 좋다고 왜 들어가 있나요? 그러게. 항구에 그 큰 배를 갖고. 배가 가는데. 예, 근데 날씨가 안 좋다고 해서 피항에 있고 무슨 태풍이 온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어서 지금 어부들을 신고까지 하는 이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8일, 19일 날. 근데 이제 20일부터 해군에서는 이제 인양을 준비를 하려고 이제 인양 전문가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해요. 공문을 보내서. 예, 인양 전문가를 모집하는데 첫 공문이 20일 날 보냅니다. 그래서 20일 날 첫 해군 본부에서 보낸 그 공문이 세월호 인양 사전 준비를 위한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 해석해달라고 해서, 예, 그 성급으로 해서 공문을 한 장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인양 지원 관련 자체 민간자문회의, 그러니까 회의까지 지금 1차로 했어요. 요 1차가 4월 20일 날 해경 삼청 구함에서 이미 인양 지원 관련 민간 자문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2차가 4월 22일 날 서해해경청에서 했고요. 그다음 인양 지원 회의 실시했는데 요게 이제 24일 날 삼함대에서 했어요. 인양 회의를. 예, 그래서 해군 뭐 전력 분석 시험 평가단 함정기술처장까지 직접 오셔서 예, 대령이시네요. 울산대학교 무슨 교수도 오시고 조선 뭐 업체 인양 업체에서 24명 정도 이제 참여를 해서 수중 인양 톤수 추정하고 뭐 부력, 선내, 뭐 뻘중량, 인양 방안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요게 24일인데 세월호 수중 그 추정 중량이 12,532톤이라고 해서 정확히 중량까지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색 구조 회의보다 더 그러니까 꼼꼼하게 지금 화가 나는 게 수색 구조에 대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회의만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고요. 맞아요. 인양부터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전문가한테 요구하고 각 전문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정말로 4월 16일 세월호가 가라앉고 4월 18일, 19일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인양 준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별의별 핑계를 다 대더라도 안 한 게 맞아요. 현장 통제만 한 거죠. 안 하려고 했다. 예, 통제. 왜냐면 예를 들어서 크레인을 가지고 선수를 잡거나 예인선을 가지고 수심이 낮은 곳으로 세월호를 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거는 언딘이 인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인양을 하는 거예요. 크레인도 정부 크레인으로 드는 거니까. 정부가 돈 내서 계약해서 예. 불러서. 예, 그러니까는 언딘한테 이 권리를 줄 수가 없어요. 세월호 사건 3년 정도 지나고 나서까지는 해경의 책임론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언딘 책임론이랄까요? 언딘에 관련된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수사가 돼야 되는데 언딘에 관한 부분은 수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특조위도 저는 언딘 중심으로 파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그 해군들의 그 이상한 짓도 사실은 언딘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해경만 푸시를 잘한 게 아니고 해군도 푸시를 잘했어요. 언딘이 인양을 잘할 수 있게. 예, 자문단도 직접 섭외하고. 온 정부가. 정부가. 자문단도 직접 섭외하고, 예, 공기주입도 네가 해, 구조활동도 네가 해, 뭐, 바지선 빨리 가져와. 처음에 뭐 어떤 언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책임자인, 그러니까 해경의 특정 어떤 고위 관계자 정도가 있어서, 예. 거기에 더 고위급에 있는 정부 관계자와 어떤 조율을 해주는 과정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천안함하고 대응이 너무 틀리죠.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확 차이가 좀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구조를 네. 안 한 거고 인양은 너무 빨리 인양 시도를 시작을 했고 차근차근 아주 잘 계획적으로. 네. 자,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1987에 보면은 그 사건의 얼개는 결국은 박종철 여사가 익사한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물이 폐를 통해 들어가면서 익사한 거거든요. 그런 죽음이 314명이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단순한 사고, 엊그저께 안상수의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인데 5천억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정도의 표현이지만 어쨌건 그런 사건이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고 뭔가 어마어마한 의혹들이 있다고 하면요. 이 사건은 반드시 명백히 진실이 저는 밝혀진다고 보거든요. 박종철 열사 사건도 당시 그 해 대부분 풀렸어요. 사건의 얼개가. 세월호 사건은 지금 4년째.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주기가 되려면은.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뭔가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과 사회 그런 방송이고요. 해군도 정말 이상했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